주식으로 1,000만 원 날리면 아쉽습니다. 그런데 집 없다는 이유로 부부싸움을 하고 애 낳을 엄두도 못 내고 출퇴근 지하철에서 억울함에 이를 갑니다. 왜 주식은 숫자고 부동산은 인생이 되어버렸을까요? 지금 시장엔 두 가지 공포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주가 지수는 6천을 뚫었는데 내일 폭락할까봐 밤잠을 설치는 사람, 그리고 집값은 고점인데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살 것 같아 대출을 끌어모으는 사람. 둘 다 불안하고 둘 다 손해볼까봐 떨고 있죠. 이 시장을 주식 50%, 부동산 50% 똑같이 들여다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주식은 숫자지만 부동산은 감정이라고. 지금 코스피가 6천을 넘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돈 벌 타이밍이 맞는데 왜 사람들은 더 불안해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언제 팔아야 하는지 모르니까요. 매수 버튼은 누구나 누르는데 정작 팔 타이밍은 아무도 안 정해놨거든요. 그러니 오를 때도 불안하고 떨어질 때는 더 불안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고점 대비 혹은 내가 산 가격 대비 10% 빠지면 무조건 팔겠다는 선을 그어두라고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자꾸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이 바닥인가요? 너무 오른 거 아닌가요? 이미 틀린 질문입니다. 투자는 과거 가격에 연연하는 게임이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이 기업이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느냐, 그것뿐입니다. 30대 직장인 김대리를 떠올려보죠. 작년 봄에 삼성전자를 7만 원에 샀습니다. 지금 9만 원이 넘었죠. 수익률 30%입니다. 기분은 좋은데 밤마다 불안합니다. 내일 떨어지면 어쩌나, 지금 팔까, 더 기다릴까. 카톡 단톡방엔 온갖 찌라시가 날아다니고 유튜브 썸네일은 폭락 온다로 도배됐습니다. 김대리는 결국 잠을 설칩니다. 그런데 만약 김대리가 매수하는 그 순간 10% 빠지면 판다는 원칙을 세워뒀다면 어땠을까요? 대세 상승장에서 진짜 우량주는 10% 이상 떨어지는 일이 드뭅니다. 그러니 원칙을 지키면 자연스럽게 오래 들고 가게 되고 상승의 과실을 고스란히 먹게 되는 거죠. 불안의 정체는 폭락이 아니라 계획이 없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바닷가에 처음 온 사람이 파도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파도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본인이 수영을 못하기 때문이죠.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변동성이 무서운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니까 무서운 겁니다. 수영만 배우면 파도는 놀이터가 되거든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 고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의 한계선을 정확히 그어놓고 그 선을 넘으면 기계처럼 실행할 용기를 갖추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시장은 공평합니다. 오를 확률 50%, 내릴 확률 50%죠. 그런데 오를 때는 쭉 타고 가고 내릴 때는 10%에서 칼같이 끊어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학적으로 장기 기대 수익은 반드시 플러스가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일은 오르겠지. 조금만 더 기다리자.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중력처럼 우리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함정이죠. 은퇴한 박 사장님이 있습니다.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으로 주식을 샀는데 일주일 만에 10% 빠졌습니다. 팔아야 한다는 걸 알지만 손가락이 안 움직입니다. 내일 오르면 후회할 텐데 결국 마이너스 30%까지 물리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죠. 주식을 사는 그 순간 언제 어떤 조건에서 팔 것인지 계획을 세워두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을 이길 수 없거든요. 투자는 본성과의 싸움입니다. 워런 버핏이 평생 강조한 투자 원칙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게 목표가 아니라 돈을 잃지 않는 게 목표다. 역설적이죠. 안 잃으려고 하면 결국 크게 버는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단기 고수익을 줬다가 한 방에 날리는 사람과 손실을 최소화하며 오래 시장에 살아남아 복리의 마법을 누리는 사람. 10년 뒤 누가 부자일까요? 답은 뻔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주식시장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년 새 너무 많이 올랐어. 이제 비싼 거 아냐? 심리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숫자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만 증시와 비교해보세요. 한국 기업들의 미래 성장성을 따져보세요. 여전히 저평가 구간입니다. 투자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과거 주가와 지금 주가를 비교하는 거죠. 예전엔 5만 원이었는데 지금 8만 원이니까 비싸. 이건 완전히 틀린 접근입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입니다. 이 기업이 앞으로 이익을 계속 늘릴 수 있느냐, 펀더멘털이 받쳐주느냐, 그것뿐이죠. 한국 기업들 봐보세요. 실적 개선 여력 충분합니다. 주주 환원 정책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지고 있고요. 체질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주가는 시작점일 뿐이고 추가 상승 여력은 아직도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고평가냐 저평가냐를 따질 때 과거를 보지 말고 미래를 보세요. 그게 투자의 본질입니다.
지금 한국 증시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상법 개정을 포함해서 과거엔 상상도 못했던 강력한 규제 개혁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엔 대주주들 마음대로였던 불투명한 시장 룰이 이제 소액 주주한테 유리한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들의 태도죠. 과거엔 어땠습니까? 단기 차익만 노리고 들어왔다가 손절하고 나가는 투기성 자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퇴직연금으로 ETF로 자국 주식을 길게 보고 묵묵히 모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왜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외면했을까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진짜 이유가 뭘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정작 대한민국 국민들조차 자기 나라 주식을 안 믿었으니까요. 본인들이 안 사는 시장에 외국인이 올 리가 없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국민들이 자국 기업의 미래에 인생을 걸기 시작했어요. 이건 과거의 낡은 문법으론 설명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역사적 전환점이 지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기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지수 전체를 추종하는 ETF에 길게 투자하는 겁니다. 그게 마음 편하게 불을 쌓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한국 증시를 끌어가는 대표 산업이 뭘까요? 단연 반도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1등 우량 기업 얘기를 해보죠. 이 회사가 앞으로 얼마나 클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1위 기업인 TSMC 수준까지 시가총액이 2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고요. 근거 없는 희망이 아닙니다. 기술력도, 시장 지배력도, 성장 여력도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1, 2년간 미국 증시에 투자했던 사람들, 생각보다 수익률이 안 나왔습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죠. 그래서 지금 어디로 돈이 움직이고 있을까요? 바로 국내 증시입니다. 높은 수익률을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자금이 대거 귀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황당한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이 연금 계좌를 운용할 때 안전자산을 30% 이상 의무로 넣어야 한다는 거죠. 든든한 국내 증시 ETF 대신 변동성 극심한 미국 국채 같은 걸 억지로 편입해야 합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투자자를 위한 규제인가요? 아니죠. 환전 수수료 챙기려는 거대 금융기관들 배만 불려주는 겁니다. 철저히 불공정하고 기형적인 역차별입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주식을 맹목적으로 위험자산 취급하며 비중을 줄여왔죠. 이제 그만 깨어나야 합니다. 시장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낡은 투자 잣대도 당장 바꿔야 합니다.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해보죠. 지금 집값이 서서히 내려가고 있다고 하는데 정작 거래는 얼어붙었습니다. 호가는 떨어지는데 아무도 안 사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집값 폭등기에 시세 차익 엄청나게 챙긴 다주택자들.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세금 회피하려고 호가를 아주 조금만 낮춰서 매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얌체처럼요. 10억짜리 집을 9억 8천에 내놓고선 봐라. 나 가격 낮췄다는 식이죠. 그런데 실제론 여전히 고점 수준입니다. 충분한 가격 조정이 전혀 안 된 거예요. 그럼 누가 피해를 볼까요? 무주택 실수요자들입니다. 지금 조급한 마음에 대출 끌어서 이런 고점 매물을 덥석 물면 어떻게 될까요? 향후 정부 정책으로 집값이 정상화될 때 그 경제적 타격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30대 신혼부부를 떠올려 보세요.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산다는 공포에 9억짜리 집을 대출로 샀습니다. 그런데 1년 뒤 집값이 7억으로 떨어지면요. 이 억이 공중분해되는 겁니다. 빚은 그대로인데 집값만 날아가죠.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멈춘 건 오히려 다행입니다. 불로소득 챙기려는 투기꾼들한테서 실수요자들을 보호하는 자연스러운 시장 논리거든요. 내 집 마련 꿈꾸는 분들, 눈앞에 조급함 버리세요. 집값이 거품 완전히 덜어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내려올 때까지 철저히 인내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혼란 속에서도 버티며 기다릴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정부가 확실한 신호를 줘야 합니다. 앞으로 집값을 이렇게 잡겠다는 구체적이고 투명한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던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말만 많고 실행 계획은 안 보입니다. 앞으로 3개월, 그러니까 3월부터 5월까지가 진짜 골든타임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중장기 방향을 결정지을 절대적인 시기거든요. 이 기간 안에 확실하고 가시적인 집값 하락의 변곡점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럼 어떤 카드를 써야 할까요? 가장 강력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보유세 정상화. 쉽게 말해 보유세 인상이죠. 이게 시장의 매물 잠김을 단번에 풀고 집값을 급격히 끌어내릴 수 있는 결정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언제 도입할 건지 명확한 시간표를 대중에게 각인시켜야 합니다. 지금처럼 아마 당분간은 세금 인상 없을 거예요 라는 식의 모호한 뉘앙스는 당장 멈춰야 해요. 그게 투기 수요한테 헛된 희망만 주거든요. 단호하고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내놔야 시장이 믿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정 최고 책임자는 홀로 고군분투하며 강경한 의지를 보이는데 정작 법을 만들어야 할 정치권은 표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미온적이죠. 이래서 되겠습니까? 국회가 움직여야 시장이 움직입니다. 그럼 집값이 얼마나 떨어져야 정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준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가구가 무리 없이 살 수 있는 서울 아파트가 100채 중 최소 10채는 되어야 한다는 거죠. 상식적인 주택 구매력 지수입니다. 이걸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산해보면 나옵니다. 현재 고점 대비 평균 최소 20% 이상은 더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부동산 생태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불안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집값이 20에서 30% 급락하면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대한민국 거시 경제 체력과 금융 시스템은 이 정도 충격을 충분히 방어하고 감내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섣부른 경제 위기론이나 언론의 과도한 공포 마케팅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무리하게 대출 끌어모아 집 산 청년들 있잖아요. 이른바 영끌족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 자산 가치 하락이 두렵습니다. 28세 회사원 이 씨를 떠올려보죠. 작년에 5억짜리 집을 대출 3억 5천 끌어서 샀습니다. 그런데 올해 집값이 4억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1억이 날아가는 겁니다. 밤잠 설치죠. 그런데 잠깐, 이 씨가 투기 목적으로 산 게 아니라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긴 호흡에서 보면 인플레이션 방어가 가능하거든요. 과도하게 동요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집값이 전반적으로 내려가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꽉 막혀있던 주거 이동 사다리가 다시 이어지는 거죠. 훗날 지금 집을 팔고 더 좋은 곳으로 이사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결국 실수요자 모두에게 득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탐욕의 진원지가 어디일까요? 단연 강남입니다. 강남 집값이 움직이면 강북이 따라 움직이고 수도권이 따라 움직이고 결국 전국이 요동칩니다. 그러니까 강남 집값을 확실하게 꺾어놓지 않으면 전국적인 부동산 거품을 절대 제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주택자 압박만으론 부족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해요. 50억 원 호가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이 사람들한테도 응분의 보유세를 강하게 부과해야 합니다. 조세 정의 차원에서도 맞고 시장 안정화 차원에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나오면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수십억짜리 집에 살지만 소득이 없어서 세금 낼 돈이 없다.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솔직히 말해서 이건 억지입니다. 수십억 원 자산 깔고 앉아서 누릴 건 다 누리면서 세금은 안 내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영원히 집값 상승 이익만 취하겠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핑계에 불과합니다. 70대 은퇴한 김 회장님을 떠올려보죠. 강남 아파트 50억짜리에 삽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데 보유세가 연 5천만 원 나옵니다. 감당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을 팔고 외곽 20억짜리로 이사가는 겁니다. 이게 억울한 쫓겨남인가요? 아닙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지극히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입니다.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까요? 활발히 경제 활동하는 젊은 고소득층이 들어옵니다. 도심 내 소비 규모가 커지고 국가 전체의 경제 활력이 눈에 띄게 올라가는 거죠. 이게 건강한 사회입니다. 주식시장이 연일 호황일 때는 어땠습니까? 정치인들이 앞다투어 자기 공로라고 숟가락 얹으려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다면서요. 그런데 정작 국민 삶과 직결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뭘 하고 있습니까?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위원회 구성도 없고 입법 논의도 전무합니다. 비겁하죠. 자산시장 참여자들은 현재 상황보다 미래 정책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입법부가 앞장서야 한다는 겁니다. 보유세 인상 같은 강력한 담론을 쉼없이 쏟아내고 확고한 하방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래야 시장이 방향을 틉니다. 그런데 지금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비생산적으로 묶여있던 거대한 자금들이 서서히 주식시장으로 방향을 틀고 있거든요.
이른바 머니무브입니다. 아직 초입 단계입니다. 본격적으로 흐르기 시작하면 엄청난 물결이 될 겁니다. 이 자본 이동이 완벽한 시대 추세로 굳어지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향후 몇 개월이죠. 이 짧은 시간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낡은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는 역사적 분수령입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 시작한 분들 중에 이런 분 있습니다. 금도 사고, 미국 채권도 사고, 비트코인도 사고, 여기저기 분산 투자하는 거죠. 맹목적이고 중구난방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미래 성장성이 확실하게 담보된 한국 주식시장에 철저히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답입니다. 마지막 팁 하나 드리죠. 개별 종목이냐 ETF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전업 투자자는 개별 종목으로 높은 수익 노리지만 일반인은 ETF가 훨씬 안전합니다. 시장 전체 성장을 편하게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초보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귀동량으로 주어들은 정보에 휘둘려 잘 모르는 종목 무분별하게 사모으는 수집형 투자, 최악입니다. 진짜 부를 만드는 포트폴리오는 본인이 확실히 이해하는 종목으로 3개 이하로 압축하는 겁니다. 투자는 도박이 아닙니다. 장기 안목으로 건강한 기업 미래에 집중할 때 잃지 않고 진정한 부를 이룹니다. 마지막 팁 하나 드리죠. 개별 종목이냐 ETF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본인처럼 전업 투자자는 개별 종목 비중 높게 가져가지만 시장을 매일 못 보는 일반인은 ETF가 훨씬 심리적으로 편하고 안전합니다. 시장체 성장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초보 투자자들이 절대 빠지면 안 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기동량으로 주어들은 정보에 휘둘려서 본인도 잘 모르는 종목들을 펀드 매니저처럼 무분별하게 사모으는 수집형 투자. 이게 최악입니다. 진짜 부를 만드는 포트폴리오는 압축입니다. 본인이 그 가치를 확실히 이해하는 시장 주도주와 ETF 포함해서 종목 수를 절대 3개 이상 늘리지 마세요. 투자는 일확천금 좇는 도박이 아닙니다. 장기 안목으로 건강한 기업 미래 성장에 내 자본을 집중하고 묵묵히 동행할 때 비로소 잃지 않고 진정한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그 변화의 중심에 서시길 바랍니다.